119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KBL 롬앤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온 저희 119. 네. 어떻게 1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부 순서 가기 전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유승현님이 일요농구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오리온 외국 선수는 들리는 게 없나요? 저희가 또 1부에서 오리온 라둘리차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라차차 라차. 왜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 스페인 노래인가요? 어디 노래예요? 저희 옛날 교과서에서 다 배웠던 노래. 아, 교과서예요? 멕시코 노래인 걸로 알거든요. 아, 그래요? 라차차 라차. 아, 그렇군요. 네. 교육 과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 그렇죠. 저는 사실 처음 들어서. 네. 저희 때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아, 네. 역시. 멕시코 노래도 배웠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옥님이 앤드류 니콜슨의 문제는 홈구장도 미쳐 보지 못하고 연습도 인터넷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 대구시랑 가스공사 보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니콜슨이 와도 이제 홈구장에서 연습을 못 해보고 시즌을 시작했다는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신 거죠. 네. 보고 있나? 대구시 가스공사.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스공사 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능바로님이 이동혁의 이슈 분석 기사 읽고 왔는데 이제 U19 농구 대표팀 선발과 이 과정에 대한 커넥션 문제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고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이어서 유튜브로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이 그 댓글을 사실 이동환 기자가 선정을 네. 했었잖아요. 네. 그 보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농구가 사실은 좀 불합리한 관행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뭐 그 부분을 이제 쭉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좀 바꿔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단지 뭐 제가 특집 기사를 한 2개 쓰긴 했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고 제가 박선 회장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김동관 경기력 향상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냐? 계속 어떻게 바꿔나갈지 한번 같이 얘기를 갖다 해보자. 난 좀 듣고 싶다. 뭐 이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그 두 분들이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좀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그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마 그러니까 중고농구연맹 그렇고 대학연맹 그렇고 그다음에 프로에서도 사실은 저는 시즌 드래프트 할 때 왜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학연 뭐 지연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린다 밑에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고치지 않으면은 정말 농구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떤 그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막 여러 가지로 막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뭐 이렇게 딱 쾌도난만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씩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장기적으로 전투를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 뭐 특집으로 다뤄주는 것뿐만 아니고 좀 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결국에는 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바꿔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순간에 딱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구 기자분들 중에 뭐 사실 뭐 이동환 기자도 있고 뭐 저 점프볼이나 루더바나 루키더 바스켓이나 뭐 바스켓 코리아나 그리고 뭐 저기 제가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는 스포츠 동안 뭐 최용석이나 그리고 뭐 그리고 크브린색 그 두 명이잖아요. 쌈박이나 뭐 손대범이나 뭐 여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김진성 기자도 있고 뭐 그쵸. 민중구 기자 여러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이런 기자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 진짜 죄송한데 정말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그쵸. 아마농구, 중고농구, 이제 고위수뇌부 뭐 또 거기에 이제 있는 몇몇 일부 지도자들, 대학농구도 마찬가지고 좀 긴장 좀 하고 정말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도 이제 또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보도를 내거나 이렇게 방송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약간 좀 협박식이 됐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지도자와 열심히 하는 선수가 빛을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 건 아니라고 또 저희가 지적을 해줘야죠. 그렇죠. 너무 추상적이긴 하지만 진짜 공정한 경쟁, 이거는 정말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그 부자의 경쟁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걸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루멘 팩트 2부 그러면 KT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DB 그리고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K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캡 소진율 2위고요. 네. 99.91% 네. 활용을 했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샐러리캡 24억 9,700만 원을 썼고요. 딱 300만 원 남겼네요. 그렇죠. 딱 300만 원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원이 이제 저희가 대폭 상승이다. 허원 양우성 대폭 상승이다 말씀드렸는데 네. 많이 올랐습니다. 허원이 4억 6천만 원. 네, 4억 6천만 원 받게 됐고요. 그리고 김영환이 이제 또 소폭 상승. 요 얘기도 전해드리는데 4억 3,500만 원, 양웅석 3억 7천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정성우 선수는 FA이기 때문에 2억 3천만 원, 1억 9천만 원 좀 더 오른 금액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작년에 사실 KT 얘기를 할 때 연봉이 이해가 조금 안 간다. 그러니까 너무 나눠먹기. 그 공산주의적 어떤 그 연봉 지적하셨죠.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 KT가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성향들이 좀 있었었고 그러나 이제 호은이나 양홍석이 연차가 좀 덜 차면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맥스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부분도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특징을 보면 이제는 호은과 양홍석이 원투펀치다. 그다음에 김영환이 정신적인 어떤 지주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3.6% 2억 3,500으로 팀 내 2위지만 이제는 호은과 양홍석이 완벽한 에이스로서 팀을 끌고 가야 된다. 이런 걸 말해주는 샐러리캡 포진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팀의, 그러니까 그냥 이게 연봉 구조인데 이게 팀의 어떤 전력 구조를 딱 그대로 반영한 어떤 협상 결과가 아닌가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도현 기자가 작년에 그 KT 샐러리 상황 지적하면서 언급했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런 샐러리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옵션들에게 딱 가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롤 플레이어들에게 그만큼 또 고르게 분배가 되고, 근데 KT가 딱 이번에는 그런 구조로 간 것 같아서 이거는 샐러리 캡도 거의 꽉 차게 쓰면서 합리적으로 좀 가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호은과 양홍석이 정말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진짜 에이스다운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KT의 성적이 일단 나야 된다. 윈나우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샐러리캡 소진이고 포진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KT가 지금 이제 캐디라렌을 영입한 상태에서 이제 마이크 마이어스 영입까지 발표하면서 외국 선수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뭐 1옵션 캐디라렌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니까 잘 알고 계실 거고, 자 2옵션 마이크 마이어스, 또 우리 서명김 이동환 기자가 쉬는 동안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그럼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자, 읊어주십시오. 예. 마이크 마이어스 2m 6cm의 빅맨이고요. 네. 대학 졸업 후에 벨기에, 체코,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뛰었고요. 사실 이제 벨기에, 체코, 우크라이나 하면은 유럽 상위 리그는 아니긴 아니죠. 합니다. 네.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평균 11.7점, 5.8리바운드, 2.0 어시스트 기록을 했고, 이 선수 특징이 굉장히 민첩해요. 그렇죠.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스크린 걸고 움직이는 어떤 민첩성, 이 에너지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캐디라는 얘기를 할 때 매번 얘기하는 게 그 스크린 걸고 빠지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리다. 그렇지, 살짝. 예, 느리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KT는 이제 말씀드린 허원 양홍석이 팀이고 이들과의 조합이 되게 중요한데 라렌과 허원의 2대 시너지를 어느 정도 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조금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리듬이 좀 다르다고 하지만 LG랑 KT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마이어스는 이 선수의 2대2 움직임이나 평소의 어떤 민첩성을 봤을 때 허원과 되게 조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렌이 사이즈 좋고 높이 좋은데 약간의 부족한 활동량을 마이어스가 좀 채워주면서 약간 진짜 뭔가 2옵션에서 뭔가 그 팀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이제 터지면 대박인데 그쵸. 안 되면 또 중간에 퇴출당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 허운이 이제 2대2 공격에서 라페스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마이크 마이어스가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뭔가 파괴적인 모습들 갖다 보여줄 수 있지만 나머지 어떤 수비나 보이지 않는 어떤 공헌도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 옵션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효율성을 갖다 가지고 가게 할 수 있으면 뭐 성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그 관심이 가는 그런 선수죠. 네, 관심이 가는 그렇습니다. 선수고, 라렌과 마이크 마이어스가 호응과 어떤 조합을 이룰지 여러분 이동환 기자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KT가
뭐 4강 또는 우승까지 가느냐 마느냐 어떤 결정적인 키포인트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가스공사로 한번 가볼까요? 예, 가스공사 셀러리캡 소진율 6입니다. 92.2%고요. 23억 정도를 썼고 두경민이 4억으로 연봉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정효근이 3억 7천만 원, 차바이가 3억 3천만 원, 김낙현이 3억, 이대현이 1억 9천만 원, 정영상이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두경민, 정효근 같은 경우는 내년에 FA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봉 탑 30에 들어갔습니다. 네. 김낙현 선수가 지난 시즌에 사실 연봉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쵸. 예. 전자랜드 모기업의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양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76.5%뭐 3억이면 김낙현 선수 뭐 활약도에 따르면 뭐 적정한 금액 좀 적다라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3억 주면 괜찮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차바이 선수 3억 3천인데 10% 올랐고요. 뭐 보이지 않는 고문도가 높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두경민 4억, 정용훈 3억 7천은 이제 내년 시즌 FA 그쵸. 이기 때문에 또 정책적으로 좀 막 가스공사가 묶어놓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특히 정효근 선수 이번에 85% 상승한 것을 보고 한국가스공사 사실 내년에 이 두 명을 다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명만 잡을 수 있을지 이거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정효근에게 좀 이제 많이 쓰면서 잔류를 시키겠다는 좀 의지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숫자만 보고도 좀 느껴졌고 사실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셀러리캡 소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작년에 되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가스공사 관계자와 좀 얘기를 제가 나눠봤는데 한 얘기가 뭐 저희가 뭐 돈이 남아서 뭐 그걸 막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을 막 펑펑 쓴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팀 지금 사실 다음 시즌 윈나우 팀입니다. 이 팀도 그렇죠. 우승을 노리고 있고 그렇죠. 그 부분에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이제 전자랜드 어떤 이제 모기업 전자랜드 마지막에 좀 연봉 자체가 조금 적어져 있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투자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좀 풀어주면서 정상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약간 이제 원래 정상화 시키는 약간 이런 부분도 있었다. 다만 만약에 다음 시즌 성적이 안 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칼바람 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또 철저하게 냉정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낙현과 두경민 이 두 선수의 그 파워 콤비, 이 파워 콤비, 파워 콤비가 또 약간 꼰대 같아. 역시 라차차 배우 세대답습니다. 라차차 파워 콤비. 잠깐 해봐요 그러면. 자 해봐. 그 두경민, 김낙현 뭘로 할 거? 다이나믹 듀오. 나도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파워 콤비도 좋죠. 파워 넘치는 콤비. 예. 우리 DD, 그 두경민, 김낙현 다이내믹 듀오. 예, DD. 그렇죠. 예. 2D가 오, 예. 오, 괜찮네요. 아니 병주 약주를. 진짜 병주 약주를 거냐고. 진짜. 2D. 예. 이그 2D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정효군의 재계약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두경민이 그만큼 써야 되고 김낙현도.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김낙현과 두경민이 어떤 그 2D가 약간 좀 시너지가 많이 나지 않고 뭔가 이제 그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선수를 사인 앤 트레이드라든가 아니면 FA로 내보낼 수 있고 정효군을 데리고 오면서 뭔가 또 다른 큰 카드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그런 이제 두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두경민이 들어오면서 지금 낙현고 경민고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현고 경민고로 가면서 여기서 뭐 우승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4강을 가거나 챔프전을 가면서 챔피언이 되면 더 좋고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그 정도로 갈 수 있고 여기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우승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그러면 가스공사는 그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김낙현도 그렇고 두경민도 그렇고 그 볼 점유율이 어느 정도 필요한 선수들이니까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효군이 잔류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또 다른 어떤 카드를 데리고 올 가능성도 있다. 요런 구상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요 연봉 구제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다 이제 딱 마련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외국 선수 조합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앤드류 니콜슨, 클리프 알렉산더 조합으로 완료가 됐는데 지금 앤드류 니콜슨 1옵션인데 이 선수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또 우리 삼시세끼 먹으면서 이동환 기자가 또 열심히 또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뭐 저희가 지난주에 완전 세밀하게 분석했는데 그때 저희가 사실 이 수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훈 감독이 또 반응이 오시죠. 그래서 이동훈 감독이 이제 지금 니콜슨이 한국에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니콜슨 쪽에다가 한국에서 너 수비 약하대. 이거를 일부러 계속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밥 삼시세끼 먹는 기자가 수비가 약하다고 그랬어. 네, 정확히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 또 이 한국가스공사 전신의 전자랜드 때도 저희가 또 이 외국 선수들을 약간 이제 혹평했다가 네. 이것도 이제 외국 선수들의 기에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서 외국 선수들 자극받는 그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반복된다. 그렇죠. 예, 네. 데자뷰처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제가 LG를 최하위로 놓은 적이 있어요. 한 4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한 외국인 선수가 있는데 그 외국인 선수가 제 기사를 이렇게 뭐 이렇게 써놓으면서 말이 되는지 두고 보자. 뭐 이런 걸 이제 프런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던가요. 제 영어 잘 못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예. 이번에 이제 니콜슨이 또, 아마 예. 이동환 기자 같은 사진을 딱 놓고 네. 내가 수비가 약하다고 그쵸. 두고 봐. 그렇죠. 제 사진을 붙여놓고 그렇죠. 방에. 그럴 수 영광이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니콜슨 선수가 진짜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이동환 감독님은 그렇게 걱정하진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2옵션으로 지난 시즌에도 KT에서 뛰었는데 그렇죠. 사실 뭐 장단점이 되게 뚜렷합니다. 근데 2옵션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니콜슨이 되게 강력한 1옵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되게 무난한 영입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네. 이 알렉산더 선수가 아시다시피 호은 선수가 2대2 공격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쵸. 특히 예. 2대2 한 이후에 피켄쉐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피켄롤의 일종인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썼던 용어예요. 그 피켄쉐이드가 이제 그림자 뭐 이런 뜻이어가지고 그 수비수 뒤로 돌아가가지고 라페스가 왔을 때 그대로 엘리브를 꽂아넣는. 그래서 그 예전에 LA 클리퍼스 했을 때 크리스폴 그렇죠. 네. 크리스폴 디안드레 조던이 많이 썼던 거였는데 클리프 알렉산더가 그런 식의 이제 그 2대 공격이 좋단 말이죠. 그쵸. 그걸 할 수 있는 선수가 김낙현도 할 수 있고 두경민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내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좋다고 보고. 예. 2대2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그러니까 아무래도 니콜슨은 피켄팝을 좀 많이 할 것 같고 알렉산더는 2대2에서 피켄롤, 피켄쉐이드 이쪽으로 많이 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지금 이제 그 연고 이전 문제 계속 이제 이슈인데 지금 약간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인천에서 훈련하고 있잖아요. 네. 8월 17일까지 인천에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대구의 개성고 경북대 체육관을 지금 현재 훈련 장소로 확보를 해둔 상태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대구에서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고지 이전은 지금 이제 그 대구 실내체육관 보수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조만간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추석 전 혹은 후에 지금 이제 본격 이제 연고지 이전 확정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혹시 그래도 인천 아니면 혹시 다른데 이런 이제 궁금증이 많으신데 거의 이제는 뭐 대구로 거의 완료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 거였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희망이 좀 가지고 계셨는데 일단은 대구로 거의 지금 뭐 95%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대구 뭐 경북대 체육관이나 개성고에서 니콜슨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고향 가가지고 고향 대구잖아요. 네, 아니 경북대 체육관 산보를 이렇게 하면서 개성고 가가지고 수비가 약하다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개성고는 또 이제 정영삼 선수의 모교입니다. 네. 근데 또 경북대는 제 모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모교에 가서 모교에서 니콜슨 선수 만나서 깍듯하게 사과하고 사과를 왜 해요? 분석을 했으면 자신감 있어야지. 저는 이동혁 기자처럼 못해요. 그러든가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많이 이제 간이 작은 편이라 일단은 한번 지켜보고 인터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인터뷰 저도 가면 참 재밌겠다. 재밌겠네요. 이 친구가 수비가 약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옆에서 약간 시어머니처럼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진짜
방송에서도 저를 방패막이로 쓰시고.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렉트 소진율이 10위입니다. 78.32%고요. 네. 19.58억을 수리를 냈고 장지성 선수가 5위 2천 동결, 함지훈이 22.2% 하락했죠. 하락했고 최진수가 21.6% 삭감, 그 서명진이 82.3%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민 올랐고 김국찬 좀 떨어졌습니다. 울산 지금 전지훈련 마무리 후 훈련 재개를 다 하고 있고 김국찬 선수가 지금 가벼운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재활하고 팀 훈련을 병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몸 상태는 되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받은 무릎 시술도 원래 받았던 수술을 그냥 거의 뭐 약간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정도 가벼운 수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고 현대모비스가 저희 휴가기 사이에 또 이 팀도 외국 선수 모두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순위가 라션 토마스고 2순위가 얼클락인데 얼클락 선수는 뭐 지난 시즌 KGC에서 1순위로 뛰었던 선수고 중간에 퇴출했던 선수고 라션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위에서는 잘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시즌 현대모비스는 좀 작년과 다르게 작년이 확실한 1옵션 션농 그리고 그다음 받쳐주는 2옵션 뭐 이렇게 구성을 했다면 올 시즌에는 좀 장단점이 다른 1.5옵션 2명으로 가서 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좀 선수를 활용하겠다는 어떤 이제 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격 쪽에서는 좀 라션 토마스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 수비 쪽에서는 얼클락의 수비가 괜찮다는 평가는 사실은 작년에 KGC 처음 합류했을 때도 나왔어요. 그때도 김승희 감독께서 최형에 비해서 되게 파워가 좋고 버틴 수비를 잘한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이작 감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고무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클락이 사실은 문제가 이제 점프슛만 한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좀 이제 바뀔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클락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KGC에서 어떤 그러니까 팀마다 다 롤을 주잖아요. 근데 KGC에서 그런 점프슛을 많이 던질 수 있는 어떤 롤을 줬고 거기에 좀 집중을 했던 것뿐이지 다른 어떤 공격 옵션도 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점프슛만 던지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도 현대모비스 오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지난 시즌과는 다른 어떤 형태의 공격들을 많이 시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좋으니까 포스트업하면서 뭐 턴어라운드 점퍼를 해도 되고 픽앤팝을 조금 더 뭐 가져가도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은 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돌파 옵션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돌파가 좀 잘 안 돼서 미드 점퍼에 의존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얼클락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 조합 그러니까 1.5, 1.5인데 이 옵션이 저는 현대모비스 쪽에서는 좀 더 낫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현농이 있을 때는 현농에 대한 의존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렇죠. 네. 있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기의 어떤 내실을 갖다 따지면은 그 이 옵션 버논맨 클린 선수가 들어왔을 때 좀 더 공수 짜임새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었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서 장재석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어떤 득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얼클락과 라션 토마스는 좀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선수 특집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로테이션 멤버들이 지금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많아요. 코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약 유재학 감독이 그 팀 그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각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팀별로 뭔가 이제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좀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라션 토마스가 어떻게 할지 그렇죠. 문제죠. 그걸 좀 지켜봐야 되죠. 자, 라션 토마스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2m 3cm의 이제 94년생 빅맨이고요. 지난 시즌 세르비아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24경기에서 11.1점, 7.2리바운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작 감독의 평가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 라션 토마스는 원래 유로리그 팀에서도 좀 충분히 오퍼를 받을 수 있는 선수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잘 얘기를 해서 영입을 했고 이 선수의 또 공격적인 측면을 기대를 하는데 드리블링이 어느 정도 되고 외곽에서 어떤 플레이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빅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볼 생각이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했을 때는 3점을 던지는 선수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앤드류 니콜슨과의 선수는 전혀 아니고 이작 감독이 설명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같습니다. 외곽에서 미드레인지에서 페이스업으로 드리블링해서 돌파하는 이런 어떤 플레이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 보겠다는 것 같고 사실 션농도 솔직히 이 선수도 보면은 지난 시즌에 공격을 하는 모습 보면은 2대 이후에 볼 잡고
페이스업 전환해서 돌파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션농도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약간 라션 토마스도 그런 형태로 쓸 경우에 물론 기량의 차이는 있죠. 기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비슷한 이유로 갈 수 있으니까 좀 맞춰가기도 좀 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션 토마스가 현대모비스의 어떤 전술에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할 것인가는 또 용병 특집 때 저희가 또 가면서 계속 자세하게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B가 셀럽캡 소진율이 7위 86.36%고 21억 5,900만 원 사용을 했습니다. 김종규 선수가 28.2% 마이너스고 허웅 선수는 26.9% 상승을 했죠. 네,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역시 이제 허웅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FA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만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상위 30위 그 라인을 보니까 2억 7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한 것 같고 박찬희, 윤호영 이제 베테랑들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들은 이제 좀 삭감이 이루어졌고 이제 김현우 선수도 아무래도 지난 시즌 못 뛰었다 보니까 좀 많이 내려갔고 김영우 선수가 꽤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상태인데 허웅만 내년에 FA이기 때문에 3억 3천 26.9%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허웅 선수 뭐 나름 괜찮았었고요. 그렇죠. 활약이 나름 괜찮았었고 나름이 아니죠. 맹활약을 했죠. 얼굴로. 그렇죠. 필요 없어. 허웅만 있으면 돼. 그렇죠. 이게 이 티켓 파워라는 걸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러니까 코트 내에서의 경기를 허웅이 정경기 뛰긴 했지만 지난 시즌에 사실 6라운드 전까지는 사실 경기력이 좀 오락가락했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좋진 않았어요. 예, 부상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면은 과연 허웅이 이만큼 올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허웅을 지켜보신 분들은 조금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 농구잖아요. 프로는 스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스타성은 결국에는 구단에도 굉장한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사실은 허웅이 저는 올라갈 만하다. 3.45이 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는 뭐 적정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정선보다 살짝 높긴 한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선보다 살짝 높긴 한데 뭐 내년에 이제 FA고 그다음 뭐 그런 인기 뭐 이런 걸 하면 뭐 나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외국 선수가 일단 뭐 얀테메이튼 1옵션, 얀테메이튼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렇죠. 레너드 프리먼 선수를 2옵션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예, 레너드 프리먼 좀 소개를 드리자면 2m 3cm의 빅맨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를 졸업하고 터키, 벨기에, 이스라엘 리그에서 뛰었고 지난 시즌에 이스라엘 리그에서 평균 10.5점, 8.4 리바운드 기록을 했습니다. 좀 수비형 빅맨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DB가 사실은 메이튼이 재계약 대상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계약 대상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올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연봉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메이튼을 조금 올려주면서 재계약을 했고 셀러리 캡 상황상 남는 금액이 20만 달러 초반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DB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20만 달러 초반대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 리스트를 추려보니 이거는 뭔가 뭐 공격형 선수도 포워드를 데려오는 이런 어떤 뭐랄까 선택의 폭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비형 빅맨에는 선택의 폭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레너드 프리먼을 영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너드 프리먼이 이 옵션으로 들어갔다는 소식. 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삼성, 예증의 삼성. 자, 셀럽캡 소진율이 8입니다. 81.54%. 셀럽캡 소진이 20억 1천만 원. 자, 김시래 선수가 5억 동결이 됐고 지난번 말씀을 갖다 드렸고 장민국이 14.3% 떨어졌고요. 네. 김현수 2억 7천 올라갔고 임동섭 동결이고 이동엽이 올라갔죠. 올라갔고 김동영, 배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팀이 삼성화재 배구단위 확진자가 되고 발생하면서 지금 STC가 지금 폐쇄된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삼성은 지금 뭐 다행히 음성으로 다 나왔고 그래서 3일까지 그러니까 3일까지 8월 3일까지 자가격리 후에 재소집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PCR 검사 이후 받은 이후 할 예정이라고 그러고 아직까지 별다른 이제 추가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 외국인 선수는 여기도 지금 이 옵션 외국인 선수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일단 빅맨이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지난 시즌에 사실 그런 이제 빅맨을 찾았다가 뭐 고반이라든가 믹스라든가 두 선수가 참담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그러면서 그 선수보다는 좀 더 나은 공격력을 가진 선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쉽지 않은 상태 계속 보고 있는 상태 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이 비시즌 때 가장 필요한 선수, 가장 이 전력에서
엑스팩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차민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선수. 자, 이 선수 어떻게 성공할 것 같아? 근데 고졸 선수라 워낙 어린 선수라 솔직히 단언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신장에 이제 좋은 파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민첩성을 겸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3, 4번을 오가는 어떤 좀 이제 장신 포워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선수 그럼 프로에서 뭐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지난 시즌에는 이제 그냥 프로 적응하느라고 네. 사실은 그냥 이것저것 했었었고 올 시즌부터 이제 비시즌 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뭔가 이제 조금 더 정리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슈팅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일단 프로 무대에서는 이게 받침이 어느 정도 돼야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민석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슈팅이 되기 시작하면은 프로 무대에서 슈팅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어떤 강점이 있냐면 이 선수가 퍼스트 스텝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치고 들어갈 때 파워를 이용해서 밀고 들어가는 어떤 능력 자체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팅력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에서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돌파 옵션도 좀 살아나고 리머텍이 좀 괜찮아지면 이 사이즈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슈팅이 루키 시즌보다는 훨씬 좋아져야 된다. 일단 여기서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선수 본인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차민석 선수가 슈팅의 어떤 메커니즘이 저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도 잘 살리면 뭔가 이제 도움이 되겠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전에서는 잘 안 통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그 문제 같아요. 체력적인 문제 같은데 예전 재물포고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했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농구의 어떤 문제점이 하나 나오는데 에이스가 있으면 에이스에 과도하게 의존을 해요. 어떤 틀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에이스의 어떤 극대화를 노려야 되는데 그냥 에이스에게 의존을 해버린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에이스가 수비에서는 좀 쉬어줘야 돼. 그죠? 그리고 공격에서 자기 할 거 안 할 거 뭐 다 하고 1대1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거 아니고 그럼 나머지는 또 놀아요. 그런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그런 에이스 역할을 하다가 프로에 와버리면 수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체력이 1.5배 정도로 더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슈팅의 어떤 메커니즘이 좋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쵸. 이제 이런 딜레마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농구 지도자들은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홍대무고 그 감독님이시죠. 그 이번에 U19 이문진 감독. 이문진 감독이 여준석 하던 대로 그냥 다 냅두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기본적인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고 와야 될 거고 여준석만 선수가 아니고 나머지 있는 선수들도 사실은 뭐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팀 자격이 안 되는 선수들이 12명 중에 한 5명 정도 뽑혔다 그래도 나머지 7명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수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준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준석 보고 뭘 하라고 뭐 그게 여준석 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이 원래 떨어지는 데서 거기서 철저하게 준비도 안 하니까 뭐 미국한테 몇십 점씩 이렇게 져버리고 할 만한 팀들 같은 경우에도 10점 질 팀들은 30점 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선수들이 어떤 게 남느냐면 그 선수들이 패배주의에 쌓여버린다고요. 뭐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근데 반면에 지금 올림픽 여자농구 올림픽 같은 경우에 자 이문규 감독 있을 때 베스트 5만 그대로 했죠. 자 비슷한 그런 카테고리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체력이 떨어져서 할 것도 못하고 막 20점, 30점 지는 거예요. 스페인에 있는 팀들한테. 근데 전주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선수들이 잘하는 것 갖다 빼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고 경기력 자체가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스페인하고 세르비아한테 졌지만은 5점 차 내 어떤 접전 패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추어 농구의 가장 고질적인 지도자들 몇몇 지도자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도 그런 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농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마추어 차민석이나 이런 그 유망주들이 오면서 프로에서 적응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로 차민 선수가 제가 이제 최근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에 있을 때는 40분을 뛰어도 힘든 게 하나도 없었다. 근데 프로에 와서 왜 수비를 안 하니까. 네. 프로에 와서 파워를 겸비한 수비를 그러니까 수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빨리 되고 숨이 가팔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 리듬도 같이 무너지더라. 이 얘기를 딱 유동 기자가 지적하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그게 기본인 거고 기본인 거고 그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지학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있을 때 왜 스페인 팔마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했었잖아요. 네. 그때 체력 훈련을 엄청 했어요 대표팀이. 그 진천에서 한 달간 2달간 뭘 했었냐면 그 왜 서킷 트레이닝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쵸. 그거를 뭐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했었다고요. 코칭 스태프와 같이. 근데 딱 갔는데 후반에 3쿼터부터 힘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3쿼터에서 다다닥 맞으면서 거기서 20점 차가 확 나면서 거기서 그냥 게임 전패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왜 체력이 떨어지느냐.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체력과 실전에서 이렇게 맞부딪히는 체력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면 훈련을 실전처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착각. 예? 그리고 여전히 유작 감독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때는 틀을 갖다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문제였었고 지금 아마추어 농구라든가 아니면 몇몇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에이스 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놀이를 하는 거 왜 놀이라고 얘기를 하면 수비만 하고 공격만 하니까 근데 그러면 그 선수가 그럼 크느냐? 안 크죠. 그러면 그 팀이 크느냐? 안 크죠. 그럼 지도자는 뭘 하느냐? 지도자 하는 게 별로 없죠. 이제 그런 이제 아마농구였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농구 유망주들이 대학이나 프로에 올라왔을 때 적응력이 떨어지고 거기에 적응하다 보면 계속 발전 속도가 늦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민석 선수가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면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틀을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좀 고치면서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차민수 선수가 드래프트 전부터 이미 저희 방송을 굉장히 시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에게 많이 일러줬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차민수 선수에게 얘기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차민수 선수만이 아니고 아마추어 유망주들. 그렇죠. 대학에서도 뭐 에이스노리라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차민수 선수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고졸 이제 신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차민수 선수가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체력적인 부분, 파워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상민 감독도 파워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도 파워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좀 놀랐대요. 그 얘기를 듣고. 왜냐면 본인은 체형도 마르고 그래서 자기는 파워가 좋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프로에 오니까 이윤용구랑 이상민 감독이 파워가 좋다고 해서 내가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체계적으로 하면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차민석이 타고난 그런 과 같아요. 네, 맞아요. 이승현, 오세근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세근 선수도 사실 제목 보고 시절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서 그 몸을 갖다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파워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프로에 온 뒤로 한 체중이 한 3-4kg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좀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다고 하고 지금 이제 지난 시즌의 슈팅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체력적인 이슈 완전히 다르다. 체력이 완전히 다르다. 고교 때랑 아마추어 모델을 쓰는 게 다르고 그리고 사실은 아마추어에서 에이스 놀이를 하다 보면 프로에 오면은 프로에는 본인이 에이스 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완전 달라요. 왜냐면 외국 선수도 있고 본인보다 기존의 팀의 중심을 잡고 있던 선배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롤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전에는 뭐 기회가 워낙 많으니까 차분하게 던질 수 있었던 게 이제는 그 찬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 리듬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이제 패턴 문제도 제가 사실은 좀 물어봤거든요. 차민 선수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패턴이 없는 건 아닌데 그 패턴이 어떻게 보면 좀 1옵션의 영향을 좀 세게 하는 그런 패턴이지. 아주 심플한 거. 근데 이제 그 프로처럼 볼 없는 상황에서 많이 움직이는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프로에서는 볼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타이밍에 움직여야 될지 부분을 좀 많이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아마농구와 프로농구의 차이이고 이 부분에서 좀 적응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민수 선수도. 그렇습니다. 차민수 선수가 엑스펙터 중에 한 명이고 만약에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는 거니까. 그럼요. 저희 입장에서 또 차민수 선수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다 필요 없어 차민석만 있으면 돼. 그쵸. 제2의 허웅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허웅 선수도 정말 뭐 멋있는 선수지만은 이 차민석, 여준석 이 두 석이 투디라고 하셔서 저도 두 석이 사실 이 잘생긴 외모로 엄청난 지금 사실은 팬들 사이 여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분을 모르거든요. 여심을 사로잡는 기분이란 어떤 걸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모르세요? 저 아직
당연하죠. 내가 알겠어. 네, 제가 알겠어요. 네. 사실 그 두 선수가 뭐 고교에서 최강 레벨 각 연배에서 이긴 하지만은 이제 워낙 외모도 잘생겼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성공하면은 프로농구의 인기도 동반 상승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또 네. 우리 또 SK 김영빈 선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